왕이 쫓겨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경복궁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충신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미 도망쳤고 신하들은 새로운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왕의 곁에 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었습니다. 전하,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조선의 역사에는 수많은 충신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역사책에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무너지던 날, 모두가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만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이것이 수계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녀는 떠나지 않았을까요? 궁을 나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녀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문종 2년이었습니다. 조선의 5번째 왕인 문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2년 3개월이라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문종은 눈을 감기 전 눈물을 흘리며 신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을 잘 부탁하오. 그 아들의 이름은 홍이었습니다. 훗날 단종으로 불리게 될 어린 세자였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12살이었습니다. 12살의 아이가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식이 거행되던 그날, 어린 왕은 너무나 작고 여린 모습으로 옥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마저 곁을 떠난 이 아이에게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가 짐으로 얹혔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왕을 가장 위태롭게 만든 것은 조선의 정치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왕이 너무 어리면 반드시 권력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노리는 야망이 있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단종이 즉위하던 바로 그 순간부터 조선의 권력 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곧 일어나게 됩니다. 단종이 즉위하자마자 조정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은 정사를 이끌 힘이 없었고 실질적인 권력은 신하들의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종이 마지막으로 믿고 부탁한 신하는 황보인과 김종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당대 조선 최고의 문신이자 무신이었습니다. 김종서는 특히 북방의 여진족을 물리치고 육진을 개척한 전설적인 장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대호라고 불렀습니다. 큰 호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린 왕 단종을 보위하며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왕실 안에는 이 상황을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단종의 큰아버지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선 최고의 권력자인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학문에도 뛰어났고 무예에도 능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조카가 왕이 되고 김종서 같은 신하들이 권력을 잡는 것을 보면서 수양대군의 마음속 불꽃은 점점 더 크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조선을 뒤흔들게 됩니다. 수양대군은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회라는 인물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 명에는 뛰어난 두뇌와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수양대군과 한 명에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는 거사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해 나갔습니다. 단종 원년 10월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의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던 그날 밤, 수양대군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의 이름을 역사는 계유정난이라고 기록합니다. 계유년에 일어난 정변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죽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단종 원년 10월 10일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무장한 부하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있던 김종서는 수양대군의 방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부하가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김종서가 쓰러졌습니다. 조선의 대오라 불리던 노장군이 한순간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버렸습니다. 수양대군은 그 길로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단종에게 아뢰었습니다. 김종서가 반역을 꾀하였사옵니다. 신이 이를 처단하였습니다. 어린 왕 단종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단숨에 황보인을 비롯한 반대 세력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피비린내가 궁궐을 뒤덮었습니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새 울렸습니다. 붉은 피가 경복궁의 돌바닥에 번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 조선의 권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계유정난 이후 단종의 처지는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수양대군은 영의정 자리를 차지하고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쥐었습니다. 단종은 왕이라는 이름만 남은 채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허수아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단종의 곁에 있던 충신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처형당했고 어떤 이는 유배를 갔으며 어떤 이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던 이 13살의 왕은 이제 믿을 사람조차 없는 완전한 고독 속에 남겨졌습니다. 수양대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기다렸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하나씩 자신의 편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제거했습니다. 어린 왕 단종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은 두려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궁궐은 왕을 보호하는 공간이 아니라 왕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단종의 곁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숙의 문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숙의 문씨에 대해 조선왕 조실록은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비극입니다. 역사가 그녀를 지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뿐입니다. 그녀의 성이 문씨라는 것, 그녀가 단종의 후궁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단종이 왕위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끝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조선시대 궁녀나 후궁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입궁한다는 것은 바깥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한번 궁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궁에서의 삶이 그 자체로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이 권력을 잃으면 왕의 여인들도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의 문 씨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도 알았을 것입니다. 왕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궁에 남아있을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곧 일어나게 됩니다. 단종이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 씨가 궁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왕의 옆에서 그녀는 왕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화려한 궁중의 삶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궁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하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궁녀들은 무슨 말을 해도 누군가 엿듣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워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궁궐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단종은 날이 갈수록 시들어갔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숙의 문 씨는 그런 왕 곁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단종이 힘들어할 때 그녀는 곁에 있었습니다. 단종이 두려워할 때 그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충절이었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감정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문 씨에게 단종이라는 왕은 단순히 섬겨야 할 주인 그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조선을 뒤흔들게 됩니다. 단종 3년이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압박은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조선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모두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왕이 그 자체였습니다. 수양대군을 따르는 신하들이 단종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왕위를 수양대군 전하께 물려주시옵소서. 이것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의 명령이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 동시에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미 모두 사라진 후였습니다. 단종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단종은 오랫동안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경복궁의 어둠 속에 홀로 떠 있었습니다. 숙의 문 씨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단종 3년 윤 6월이었습니다. 단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말하는 선의입니다. 자발적으로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것이 진정한 자발적 선택이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나이 16이었습니다. 옥좌에서 내려온 단종은 이제 수양대군의 신하가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이 되었고 스스로를 세조라 칭했습니다. 단종은 상왕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공허한 것이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전왕은 항상 새로운 왕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종은 자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단종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단종이 왕위를 내려놓은 이후 궁궐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단종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세조에게 달려가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어떤 궁녀들은 새로운 궁에 배속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단종의 처소는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예전에 가득하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인기척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공허함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곳은 단종이 밤마다 홀로 앉아있던 방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공기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방에서 단종은 매일 밤 혼자였습니다. 아니, 거의 혼자였습니다. 그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숙의 문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조선을 뒤흔들게 됩니다. 궁을 떠나라는 압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조 측에서 단종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숙의 문씨도 그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궁을 나가면 살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자취를 감추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대도 떠나거라. 그녀가 대답했을 것입니다. 전하,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사랑인지 충절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던 그 순간에 그녀만은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그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그녀의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역사가 지운 이름이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곧 일어나게 됩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단종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였습니다. 역사는 이 6사람을 사육신이라 부릅니다.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6신하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몰래 모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거사였습니다. 성공하면 단종이 살 수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자신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었습니다. 세조 2년 6월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때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사가 실행되기 직전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김질이라는 자가 세조에게 이 계획을 고해 바쳤습니다. 거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조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왕위에 도전하려 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신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혹독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성산문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종 전하의 신하요. 그대의 신하가 아니오. 이 말이 세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세조는 사육신 모두를 능지처사에 처했습니다. 가장 혹독한 형벌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육신의 가족들까지 연루되어 처형되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피바람이 조선을 휩쓸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종에게 또 다른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를 포기시키려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단종을 더욱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조선을 뒤흔들게 됩니다. 사육신의 거사가 실패로 끝난 후 세조는 단종을 더 이상 상황으로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종의 지위가 강등되었습니다.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낮아졌습니다. 왕족의 지위조차 박탈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상군. 그것이 이제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세자였고 왕이 되었으며 상황으로 물러났다가 이제는 군으로 강등된 이 청년의 나이는 고작 17이었습니다. 궁에서 쫓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단종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숙의 문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세조 3년이었습니다. 단종에게 유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원도 영월로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영월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험한 산과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인 그곳으로 17살의 단종이 떠나야 했습니다. 단종이 궁을 떠나던 날, 그의 정비였던 정순왕후 송씨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단종과 함께 유배를 갈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산골 유배지까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숙의 문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궁으로서 그녀가 영월까지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단종이 가마에 올라 경복궁의 문을 나서던 그 순간, 조선의 역사에서 단종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단종이 영월로 떠난 후 숙의 문씨의 이야기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그녀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녀가 그 이후 아무런 역사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조 정권이 의도적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지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권에 대한 충성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책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녀가 그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단종을 그리워하며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조선을 뒤흔들게 됩니다. 영월 청령포에 유배된 단종의 처지는 처참했습니다. 그곳은 삼면이 강으로 막힌 작은 땅이었습니다. 물에 둘러싸인 섬처럼 고립된 그 자리에서 단종은 외롭고 쓸쓸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세조 3년 홍수가 나서 청령포가 물에 잠기자 단종은 영월 관하 옆 작은 행궁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이 그의 마지막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해 세조 3년 10월이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복위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기록도 있고, 단종의 삼촌인 금성대군의 거사가 발각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았습니다. 단종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1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아직 어른이 되지도 못한 나이였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가장 어린 왕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단종의 죽음 이후 그 지역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에게 단종이라는 이름을 돌려주었습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후 그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세조의 치세 동안 단종의 이름은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를 따랐던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숙의 문씨의 이름도 그렇게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인간의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를, 그를 따르던 충신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왕이 쫓겨난 그날 밤 끝까지 남아있었던 여인의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은 없어도 이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조선이 끝나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숙의 문씨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 이름 뒤에 붙은 이야기가 많지 않더라도 그녀가 존재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완전히 그녀를 지우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조선의 역사책에는 그녀의 이름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종의 비극을 다룬 책들에서도 그녀에 대한 기록은 단 몇 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왕이 무너진 그날 밤 모두가 떠나던 그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숙의 문씨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기록을 남깁니다. 역사는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기억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오래, 더 깊이 기억되기도 합니다. 수양대군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역사에 긴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은 끝까지 자리를 지킨 한 여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저나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역사가 지우려 했던 그녀의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역사는 또 하나의 비극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극 속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가장 작은 자리에서 가장 조용하게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숙의 문씨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기록이 적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왕이 무너지던 그날 밤, 떠나지 않겠다고 한 그 선택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을 울리는 이유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한국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